자, 그러면은 제2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제1주제 발제 토론문 여러분들 논문집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허상수 진실하해위원회 위원, 이게 장관급이죠?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예. 전 성공회대 교수를 하시고 민족 관계에서 삼통 실현을 위한 재언, 제주 4.3 운동을 회고하며 이 제주 4.3 문제를 지금도 이 뉴라이트의 역사 논쟁으로 해서 이게 저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 그래도 그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기념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다 이 도루묵이 돼 있어. 도루묵이 뉴라이트가 설치는 바람에 이들이 4.3이 서북 청년단이 진압한 것을 두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들이 다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근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이게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가 거창 양민 학살 여수 반란사 이거는 지금 조용하거든. 그런데 왜 제주도 4.3을 계속해서 이게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만 이게 지금 USB 좀 조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주 4.3은 이 동네 사람들 간의 이게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저 서북 청년단 북쪽에서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혀 이거는 적대 지금 우리의 남북 관계를 대결 구도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원한이 이게 지금 해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순 반란 사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북쪽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가 그 북쪽으로 넘어가고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북쪽 편을 든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야. 지역. 그러니까 저 소작을 했던 그 소작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인민군에 앞장서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들은 북으로 넘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서 그 지주들이 피해를 입은 거기 다 용서를 하고 화합이 되고 그 후손들은 다 잘 살고 있고 이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정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건 제주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4.3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이 민족 문제, 남북 문제가 하나의 우리 삼통실현이 평화적으로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어떤 길잡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상수 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모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임채환 교수님이 전남대학의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동북아 연대 이사장까지도 하시면서 또 이 부분에 상당한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 또 이렇게 토론 질문도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노태우 교수님이 그 국회 토론회 할 때 그 뉴라이트는 친일 매국노다 이런 취지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발표를 하고 그 양재혁 선생님이 그때 좌장을 보셨는데 아마 그때 그래서 아마 저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논의를 시작하는 어떤 출발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앞에 이제 김창현 이사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념 철학에 대해서 그 양재혁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어떤 사례로서 제주 그 4.3 운동을 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 경험을 듣고자 해서 저를 이제 이런 자리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학의 창시자이신 분의 그 출세 200주년이 되는 이 신성한 장소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또 그 4월 3일 관련한 일을 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 말석에서 어떤 선배들이나 친구, 후배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거두면서, 이제 제가 그때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거리의 활동, 거리의 정치도 필요하지만 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조금 지속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활동으로 이 평화운동, 그런 남북관계 개선 또는 어떤 전쟁 불안으로서의 극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제주 4월 3일을 이제 그 소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제 글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산만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과거에 어떤 일에 성취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전쟁 위기 불안에 지금 직면해 있는가, 그걸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도 여기서 그거 하면 되겠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좋은 생각, 어떤 지혜를 모아내는 어떤 출발, 그걸로 이 모임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 얘기 끝에 이 평화 활동 운동을 직접 하고 있는 공호강수 대표가 구체적인 제안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 그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큰 주제, 어떻게 민족 관계에서 통행, 통신, 통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떻게는 이제 누가 언제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제를 선정할 때 노태우 교수님이랑 그 제안했던 다른 제목은 민족 관계라는 그런 어떤 관점, 그것이 없으면은 이 통행, 통신, 이 통상 이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뒤에 이제 우리 다른 분이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2023년, 24년에 걸쳐 가지고 북한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과 시책 제도를 지금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이 분단 79년, 내년에 80년이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쌓아왔던 그런 금자탑 같은 성과들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적대적인 관계, 두 개의 교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 아닌 상태, 우리가 이제 남북하면 형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같은 조국,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그냥 막연히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어떤 새로운 아까 이제 이 양재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성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얘기하는 우리 말과 같은 그 민족, 그 국가 또는 이제 뭐 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전부 지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 끝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 입에서 통일부라는 말보다는 민족 관계부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하는 말이 제한될 정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통일이란 말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더구나 평화 통일, 이것은 지금 거의 일패도지한 상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이 논의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막연히 뭐 작년에 얘기했던 10년 전에 얘기했던 평화통일 뒤에, 그래서 그 육군 소장 출신의 18년 동안 독재자의 입에서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썼던가를 소개하는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8년 독재자의 입에서 평화통일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전쟁을 끝내고 양쪽 체제를 다 인정하자고 이미 73년에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런 말조차 쓸 수 없는 상태로 갔다는 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낄 때 이 통행, 통신, 통행의 어떤 관계를 수립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관세거든요. 관세는 원래 그 19세기, 뭐 18세기 유럽에서 다른 나라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그 국경을 넘을 때 일종의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출발한 것인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 실권자의 입에서 다른 나라에, 뭐 중국에 대해서 하는 거 도 그런데 지금 바로 이웃 나라 캐나다, 멕시코에도 아주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상식 이상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남쪽 경제 단위와 북쪽 경제 단위가 관계를 맺을 때 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이미 무용지물이 됐지만은 남북 협력법에 또는 뭐 기본 합의서에 특수한 관계라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참 백지화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오늘 이 놀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왕래, 뭐 팩스, 지금 중국 국경에 가서는 무선전화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통신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지금 그런 거 하면은 북한 최근 형법 그런 새로운 법들을 막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뭐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극형을 처한다고 그런 규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통행, 통신, 통관을 논의할 때 짚고 나갈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전력이 바로 미 합중국입니다. 아까 이제 노정선 교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느끼는 것은 미국은 단순히 배척하고 반대하고 거리를 둘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양심 세력, 평화운동, 우리의 벗들과 함께 뭐 할 것을 고민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가 보통 요새 신문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음모가들, 군산복합제, 뭐 딥스테이트, 그런 자들의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벗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벗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미국 전문가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4월 3일 문제를 풀고 미국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 의회를 방문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그 미 의회가 뭐 하원 상원으로 돼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갔을 정도니까요. 가서 하원 의회 사무실에 참모 비서진하고 상원 이게 너무 다른 상원이 어떤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 상원 한 명 뭐 예를 들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왔었으니까요. 4년 동안 해서 하원 한 명 만나가지고 우리 조사 보고서 전해주고 한번 만나자 이런 정도의 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몇 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보고서나 주장들에 따르면 미국은 그렇게 강력한 패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부채가 많은 나라이고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전처럼 어떤 그 대외 정책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이제 그 북한 실권자하고 이제 만남을 많이 예상하고 그렇지만은 그 4년 전과 굉장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지 한 번 가고 실무진 몇 명 협상해서 그렇게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랑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사이좋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금년이 이제 그 동학 창도자의 출세 200년이기도 하지만은 금년은 이 동학이 어떤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혁명을 일으켰을 때 140년 되는 해인데 그 해에 바로 그 일본군이 경복궁까지 그 왕궁에 침입해서 그 처소에서 왕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해거든요. 그걸 우리는 임진왜란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갑오왜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그 이후에 이 동학혁명이 2차 분계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학이 우리 민족 역사에 미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1919년 기미 독립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이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북쪽 지역에서도 대부분 이 기독교 또는 당시 천도교 이분들이 이 활동을 이제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그 우리 어떤 민족이 정말 그 다른 외부 세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아주 그 집요하게 어떤 싸워왔고 또 그런 어떤 그 유전자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분단 이것을 해결하는데도 어떤 많은 이제 그 어떤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화, 그다음에 기미독립혁명선언,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시 동학이 큰 그 자양분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공화제가 채택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 중국 대륙을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어떤 순환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얘기를 또 하면서 제가 글에 썼습니다마는 일제 강점은 뭐 36년, 40년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큰 시간을 우리가 분단 속에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분단이라는 것은 원래 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 했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도 그 연락국이 여러 뭐 예를 들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1943년 무렵에 또는 물론 이제 그 계획이었습니다만 45년까지 유효한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분단이 됐는데 이 분단은 우리는 그냥 뭐 편의상 38도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떤 민족의 운명을 그 산산이 그 찢어 밝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까지 안겨주고 있고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그런 미소 강대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도 일정하게 작용했음을 좀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역시 우리 민족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정신적 장벽 이런 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만 보탠다면은 북한을 떠나온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이 남한 동포들이 갖는 그 어떤 시선이 그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구동독 출신들과 구서독 사람들이 갖는 것만큼이나 아직도 그 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그 통일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그것을 향유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서독 출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북한을 떠나온 우리 동포들이 어떤 경제적인 거나 또는 이세에 대한 그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이제 서울대에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은 이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은 어쨌든 현재의 경제 제도나 자녀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데 비해서 이 남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이 한국을 떠나는 북한 이탈 주민도 물론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 설사 어느 시기에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처럼 통일이 온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을 과연 100%, 120%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통신의 자유가 그런 남북 관계를 어떤 새롭게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1948년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승만과 미군정이 그 남긴 그 어떤 살육의 그 피해를 이제 색깔로 표시한 것인데요. 제주시에 가면 노영동이라는 데에 보면 여기 한 마을에서만 537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그 수위 삼촌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북촌리.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삼하면 뭐 반란이니 폭동이니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낙인의 시대를 우리 그 시민들과 제주도민들과 그 피해 유족들이 노력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하고 그래서 뭐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뭐 많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제 그 배상에 준하는 이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저희가 이제 그 1988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서울에서 토론회를 갖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뒤에 1996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 운동 정치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어떤 회원 상생 또는 어떤 공존 뭐 치유 이런 걸 모색해 보자고 해서 법안을 맨 처음 제안하고 불과 제가 특별법을 제안해서 정말 기적과 같이 3년 만에 1999년에 이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지금과 같은 이제 우리나라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의 하나의 어떤 큰 성과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서가는 사람의 역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돈과 어떤 그 아이디어, 그 3개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남북 관계 어떤 접촉 또는 교통, 통신 또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지도자 또는 그런 어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그 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금과 어떤 끈기, 노력,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함을 이 4월 3일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월 3일 사건이 갖는 의미는 또 그 당시에 1947년, 48년 이 남한의 어떤 정치세 분포로 볼 때 이승만을 빼고는 전부 그 분단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집에 소개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승만이 얼마나 그 나쁜 사람인가, 문제적 인물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구에서는 이제 이승만 뭐 동상을 세운다고 그러고 현재 그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이승만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판단 착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오판, 어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그런 군사동맹에 우크라이나를 가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어떤 세계적 수준의 그런 우파들의 그런 책동, 또 그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지금 여기 소개하는 것처럼 그 1946년서부터 뭐 반쪽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분단이 되더라도 뭐 좋다 하는 식의 활동을 계속해온 이승만이 전쟁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뭐 남북한, 미군, 한국군, 중국군, 물론 결정적으로는 그 흐름을 타서 전면 남침을 시도한
쪽의 책임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하겠죠. 자, 그 이후에 지금 뭐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냉전, 탈냉전, 신냉전을 겪어왔고, 지금 그 우리 기조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60년대의 제한전쟁, 그 다음에 미국이 제3세계에 걸친 집요한 저강도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그 자료집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남북한 접촉과 또 합의,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거를 시행만 됐으면은 뭐 전쟁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었는데, 아까 이제 김사님은 2018년 합의에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한 뭐 유해 발굴이라든지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어쨌든 잘 안 지켜졌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트럼프의 모국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 문재인을 보좌했던 그 청와대 보좌진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이 방위비 협상을 할 때 실무 협상에서 도저히 그 진척이 없어가지고 막 미국, 한국을 오고면서 해서 안 됐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한 번 딱 트럼프랑 전화 협상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미국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뭐 자기네들 말로는 상당히 방위비 그 협상에서 선방을 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든지 트럼프하고 이제 이 한국이 하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지금 그 앞으로 예상되는 지점,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의 그 미래도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뭐 대체적인 관측은 대한민국은 패싱할 것이라는 것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역시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또 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오늘 계속 뭐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 분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그걸 알아야만 분단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북한이 겪고 있는, 북한은 왜 정말 죽기 살기로 그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 그리고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그런 내부 사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통일원이나 그 탈북자들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거니까 신뢰할 수도 있고 뭐 그 뻥일 수도 있는 것인데, 평양 시내 주민들의 상태와 국경선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많이 다른 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 예를 들면 아까 누구도 이제 굶어 죽었다, 굶어 죽은 게 예전에 어떤 사람 뭐 100만 굶어 죽었다고 막 하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2600만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도 100만이 죽었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소식, 뉴스,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 출처를 따지고 어떤 우리의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정도만 합의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행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보아서 여기 이걸 소개를 했는데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새로운 북미 관계의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주권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북한을 이해할 때 유엔과 미국과 일본, 우리까지 북한을 말이 이제 대북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사시키겠다는 거고, 이 미국의 전통적인 이 공산주의 봉쇄 전략의 아주 그 정점이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이죠.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를 통했을 뿐이지 실상은 이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예금 동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는, 또 방해하려는 그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이제 다 증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이 다 깨졌네요.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제3국의 병사가 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느냐, 지금 한국 국정원은 뭐 들어갔다고 뭐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시각에서는 뻥이다. 뭐 예전 60년대 베트남 전쟁 일으킬 때 미국이 자작극을 벌인 통킹만 사킹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바로 여기 스나고스트라는 쿠르스크 지역에, 여기에 이제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점령 통제하고 있다고 알려진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6월 말에 바르샤바를 며칠 갔었는데 그 지역을 보면은 아주 대평원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식량 창고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빨리 그 일단 휴전 상태 또는 우크라이나 중립화, 이런 해결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그것이 중동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한반도에까지 그 전쟁의 먹구름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400여일 만에 중동 일부 지역에 그 휴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트럼프의 뜻대로 이 지역에 일단 총선이 먹기를 이제 바라는 뜻에 이걸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문제, 이 뉴라이트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띄우고, 바로 그 50년대 반공주의를 사실은 배후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장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무리수, 그런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산에 틀어잡힌 그 김태효의 어떤 머릿속을 우리가 좀 해부해 볼 필요가 있고, 이 김태효가 바라보는 그 반미주의에 관한 것을 자료집에 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넉빠진 국가 권력을 어떻게 이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 규탄하고 뭐 속된 말로 쫓아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기시다, 그리고 이제 그 용산 거주자의 뭐 우리는 보통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본질이 군사 동맹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시바, 윤석열의 이 3자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것을 또 우리가 좀 요구하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벌써 두세 번 언급했습니다만 트럼프는 4년 전에 트럼프가 아니듯이 그 4년 후에 북한 실권자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고,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는 이제 그 어떤 단일 헤게모니 시대의 주역이었다면 지금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다. 뭐 러시아의 푸틴도 있지만은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예전에 제3세계라고 불렸던 그런 비동맹 세력들이 어떤 브릭스 더하기 뭐 몇십 개 나라 뭐 이런 등등에서 한국, 대한민국,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당연히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분단 어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 현재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2008년에 59.8%에서 36.9%로 줄어들었고요. 필요 없다는 16.1%에서 35%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적대적이고 전쟁 상태를 선언한 세력, 나라, 체제와 어떻게 만나고 어떤 민족 관계를 회복해서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임채완입니다. 앞에 허삼수 박사님께서 3.1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3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논평을 하기가 어려워서 원래 4.3에서 30페이지에 31페이지 지금 자료집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것을 끝까지 하게 되면은 내가 그 20분 동안에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있는 3통 실현 방안에 대해서 5가지로 이 허상수 박사님께서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3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가 한민족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 방법만 있냐? 이 두 집단은 엄청나게 이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대로 그러면 계속 냉전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통일이 되지, 노력도 안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연구를 해왔던 여기 제목 자체가 한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이라도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3통에 관련시켜 가지고 그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집중해서 한 10분, 저한테 요구한 것이 한 10분에서 20분인데 10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일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이. 예? 아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것은? 한국말이에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것은 외국에다가 선교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내는 숫자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프리카, 뭐 남미, 또 뭐 중앙아시아 거기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를 한국을 이길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첫 번째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나가 있지 않죠.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한국이 디아스포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고전적인 의미로 민족 이산이라든지 민족 분산을 이야기하지만은 요즘의 이야기는 최신식으로, 그러니까 민족 이산 분산을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디아스포라라고 현대적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국제 이주, 민족 정체성, 문화적 차이 이런 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은 나라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류라고 했을 때 뭐 한류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열심히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된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 세계적인 한류의 붐을 조성해 주는 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미주 동포, 일본 코리안들,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유럽에 있는 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계속했다. 그러면은 통일 문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남한 북한끼리 안 되면은 누가 개입을 하든지 조정을 해주든지 협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누구냐? 재외 한인이다. 여기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그 브라지보스톡에 가면은, 그래서 집중해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브라지보스톡, 러시아의 이 브라지보스톡에 가면은 옛날에 신안촌이라고 있는데, 지금 브라지보스톡 항구에서 딱 쳐다보면은 그가 비석이 3개가 있어요. 비석이 3개. 비석 하나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남한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하나 비석은 북한을 이야기하고, 또 비석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재외 동포를 의미해요. 근데 그 비석 3개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졌어요. 그냥 이렇게만 돌만 세워놨어요. 그럼 언제 쓰려고 하냐? 통일된 다음에 쓰려고. 역사를 지금 쓰면은 그 역사가 가짜지 않아요? 억지 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역사를 너무 이 왜곡을 시켜놔니까 중국에서도 일본에서 따라서 왜곡을 계속 시키잖아요, 지금. 그 왜곡시키는 이 사람들은 대관절 대한민국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교훈적으로 더 보면서 처음에는 좀 불평이 많았어요. 저도 그 돌을 3개를 세울 때 그래도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몇 번이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봤더니 안 써난 것이 더 좋겠구나. 진실된 역사를 기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누굽니까? 첫 번째 국가. 유대인, 이스라엘.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이란 나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20년, 30년 전에 역사 속에서 한국한테 아부하고 그랬던 나라죠.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한테 절도 하고 웃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고 다닌 사람들이 30년 전에 중국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러 가요. 너무 기분 나쁘게 30년으로 끝나서 기분이 나쁘죠. 중국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오라고 가라고 할 때가 그 3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들이 개방 개혁할 때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화인 화교죠. 그래서 자기 투자 FDI라 그러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투자한 사람들의 80%가 바로 화인 화교예요. 그래서 유명한 재벌, 홍콩의 재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 이 체제 망하면 네 돈 다 뺏길 것인데 가서 투자를 하냐? 아니다. 그래도 중국 땅에 돈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재벌들이 전부 투자를 해줘서 지금은 50%. 그래서 중국은 잘 망하들 않아요.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화인 화교가 있기 때문에 잘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래서 그 1대1로의 전위대가 누구냐면은 화인 화교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성공한 나라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인구 지금은 1900만이지만은 최근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1600만 명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는 한 580만 정도. 그 다음에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은 600만 정도 살았어요. 그 600만 명이 어떻게 성공을 했든지, 그러니까 금융업을 완전 장악을 했잖아요. 보면 뱅크 6대 뱅크는 다 유태인 손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미디어는 다 누구가 장악하냐?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유명한 대학의 학자들은 다 누구냐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미디어, 언론, 그 다음에 문화까지 딱 장악을 하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건들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좋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교수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요즘에는 가자 지구에서 좀 이상한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는 매력이 좀 떨어졌지만은 어찌됐든 이 6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떠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고요. 더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는 그 영국 옆에 보면 아일랜드라고 있잖아요. 이 나라는 800년 동안이나 식민지를 경험해요. 그래도 800년 동안 일어서 가지고 세계의 아일랜드인들이 이 아일랜드를 도와줘요. 그래서 아일랜드계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800년 동안 이후에 이들은 세계에서 개인별 GDP
국가 GDP가 아니라 여기에 1등, 2등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 1,400달러, 1,380달러 해가지고 세계의 개인별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아일랜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일랜드여야 돼요. 우리도 그 일본한테 이 더럽게 이 식민지 경험을 35년 동안 하는 거 지금도 왜곡을 시키잖아요.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왜곡을 시키는데 그거 일본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 디아스포라를 연구를 30년 동안이나 하면서 이렇게 따져봤더니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더라고. 그 요약이 바로 뭐냐? 강한 놈한테는 아부르를 하고 약한 놈한테는 목을 치고. 그러니까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일본보다 우리가 힘이 세면은 그 사람들이 굽히고 들어올 일이지, 약한 놈은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하고 옳은 말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 1,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일본에서 한국의 무국적자들이 사실은 지금 독립된 국가잖아요. 한국이 세계에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지금 한국의 무국적자들이, 이 한민족의 무국적자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무국적자가 누굽니까? 스탈린이에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그 스탈린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4만 명 이상이 되는데 4만 명은 북한도 안 간다, 남한도 안 간다. 이거 무국적자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까지 국적이 없이. 지금 또 무국적자가 누가 있냐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5만 명이 그쪽에 무국적자로. 이번에도 그 1,300명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1,300명. 그래서 그 1,300명에 대해서 800명, 900명 이들의 항공료를 대준 사람이 광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00명은 그 안산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 돌아간 사람들은 30년뿐이 없어요. 근데 돌아와서 지금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나가도 못 오고 들어도 못 오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안 해요. 아니, 이 사람 그 한민족이면은 한민족답게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유태인들 어떻게 해결하냐? 모든 유태인은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을 자격이 있다 딱 그려놨어요. 그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 유태인이냐? 자기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다. 거기에 따라서 유태교도 유태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이 개념 정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3세대까지만 한민족이라고 한인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하다가 애기들이 울고 한국에 살다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살다가 눈물 나고 그러니까 간다고 한국에 쫓아내. 이제 4세대라고. 그러면은 3세대는 한민족이고 4세대는 한민족이 아니냐. 그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예요, 그것이. 이 혈통으로 치면은 같은 한민족, 영원히 한민족이 한민족이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국적주 안 돼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얼마냐 하면은 한 80만에서 한 90, 100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 사람들 국적 없이 한국에서 국적 F4 비자 이런 거 잘 안 줘요, 지금도. 아니, 그런데 한국 사람 보고 일본 사람이니 뭐니. 지금도 그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일본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적도 아니고 조선적 국적을 가지고 무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장관이라는 놈이 공부도 안 해가지고 진짜 학교를 어떻게 이상한 학교 나왔는가, 좋은 학교는 나왔다고. 그런데 계속 일본 국적 아니냐고 우기고 자빠졌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무국적이에요. 지금 정치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진짜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반이 뭐냐? 바로 삼성 오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오고 이 반도체를 성공을 시켜놨잖아요. 바로 그것이 일본을 지금 압박해서 일본을 누르는, 도저히 일본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그 영역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정권이 이걸 잘만 하게 되면은 일본은 한국 못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좀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 문제, 남북 협력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된가 하는 것을 그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포청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국민들이 좀 잘 알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와이, 중남미 독립자금을 맞아요? 17달러 받아가지고 하와이에서 그 중에서 1달러, 2달러를 내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 맞아요. 여기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했던 사람, 이승만이 이거 걷어가지고 독립운동 보냈다 안 보냈다가, 아무튼 하와이에서 했던 그 이승만 행동을 보면은 진짜 재평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파독,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파독 강국. 그 다음에가 제일동포, 제일코리안들, 자이니치들. 제일동포가 이겁니까 지금 진짜로? 독립운동 하면서 생명을 걸고 외교적으로 한 것이 독립운동입니까? 진짜 독립운동은 무장투쟁 아니겠어요? 전쟁을. 그 무장투쟁, 중국에서 했던 무장투쟁, 연해주에서 했던 무장투쟁,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이 독립국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목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거기에서 했던 사람들은 왜 빼냐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집어여가지고 이제 광고에 해줄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 왜 미국 쪽에 있는 일본 쪽에 있는 사람만 독립운동 하고 여기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저평가를 하냐 이거예요. 내 같으면 내가 친일파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올려주겠어요. 올려줘야지 친일파가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공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내리치기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독립운동하면서 왜냐면 나는 20년, 30년 동안 그쪽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피눈물 나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독립운동 해놓고 이 친일이다 아니다, 뭐 공산당이다 아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이고 빨치산이고 그 개념이 우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이 삼통은 이 소삼통 해가지고 중국에서 1981년도에 중국이 대만한테 썼던 말입니다. 그때 썼던 말이 통상, 통항, 통우 이 세 가지로 썼던 말이고, 그러니까 대만이 너희들하고는 우리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겠고 타협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압박을 여니까 대만이 제2차로 삼불정책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통일도 안 하고 늦고 독립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력 개발을 또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소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한국에서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한국에서 하는 이 삼통정책이라는 것은 1991년 그때 눈물바다가 됐던 우리 민족 이웃 찾기인가 우리 민족 찾기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편 교류를 하자. 그 다음에 전화 소통을 하자. TV 시청을 하자. 이것이 한국에서 제시했던 삼통정책. 그리고 이 1907년에 삼통이 제안했던 것이 통행, 통관. 이것이 개성공단이 이루어지면서 통관을 하나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가 2000년 2월 16일 날, 10일 날 바로 이 개성공단이 중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 용어를 같이 썼던 사람들이 주로 통일부, 그다음에 학계, 정책연구기관에서 주로 썼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 이 원탁회의에서 아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삼통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원탁회의에서 옥수수 남북교류협력 전략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삼통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홍보 전략, 그 다음에 대대적인 캠페인 전략을 벌린다든지, 그 다음에 DMZ 전략, 그 다음에 민족 자주 통일 강화,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서 이 원탁위에서 삼통 이 문제를 끄집어 내 가지고 실행한 것도 있고 구두로 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 정부에서 삼통운동 할 수 있는 것과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무국적 한국, 지금 무국적 한국에 관련된 사람은 지금 한 10만 명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자들도 지금 무국적자가 사실은 상당히 있죠, 지금.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것은 미국에서 우리 입양아들을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입양했던 부모가 책임을 지고 요것을 미국 시민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버려가지고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런 것까지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7만 왔다 갔다 할 것 같던데, 이 사람들 한국 국적 주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은 돈 이것은 지금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네. 문화국가에 그래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국적 한인들에 대한 모금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한 민족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게 한다든지, 지금 고려인들 보니까 이 차세대가 얼마냐면 40%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한 10년이 넘게끔. 그래서 이 지금 원탁회의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10억짜리, 20억짜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세계에 있는 이 차세대, 고령이 되든 한인이 되든 앞으로 이들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관련시켜서 제대로 된 이 조사 연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포럼도 개최를, 제가 이것을 한 3억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다가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아까 유태인들, 아일랜드, 중국 화인 화교, 세계 베트남, 이런 사람들 전부 이거 해가지고 한번 이 개념마다 대규모로 4박 5일 동안 여기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명료하게 되면서 또 이들을 지도하는 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세계 디아스포라의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발판이 바로 뭐냐면은 이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포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 세계 통신 문제에서는 소통 이런 거 다 빼고 세계 평화 공동체 네트워크 포럼도 이걸 하나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화 네트워크, 한류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문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 결국은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홍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 컨퍼런스를 세계적인 규모로, 이거는 적은 규모로 막 예를 들어 몇천만 원짜리 가지고 할 것이 안 되고, 이거는 최소한도로 10억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를 정부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개최를 하게 되면은 원탁회의가 제대로 이렇게 홍보도 되고, 무슨 기여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은 자기 조그마한 만족으로 이게 끝나면은 쓰겠습니까?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통상 문제예요. 이 통상 문제 중에서도 지금 이것도 세계 한상대예요, 원래는. 근데 이상헌이 참 이상해.
중국의 뭐라 합니까? 중국 한상대가 있거든요. 중국이 하는 이 화인 할 때 그 화자를 화상대에 하는데 한국은 한상대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 한상대에 하는 것은 어찌 중국도 한다, 기분 나쁜가 어쩐가 나는 모르게 추측인데 비즈니스 대회라고 30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26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것을 딱 글자를 비즈니스라고 영어식으로 바꿔놨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원래가 한상대. 이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인대 이런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원탁회의하고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가 미디어 이 세계가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배 동포의 역할은 이 통일 환경의 조성자, 그 다음에 평화 공존, 동북아의 평화 공존. 그리고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러시아에서 온 그 동포들, 코리아인들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코리아인들하고 둘이 만나면 우리 평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하니 코리아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더라니까. 자기는 한민족이라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유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도 아니고 시민단체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는 러시아 핀, 나는 우크라이나 핀. 이거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거 딱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모양을 남북한 관계에서도 성립되면 안 되죠. 세계의 제국주의가 됐든 강국이 됐든 이런 나라 앞에서 한민족은 뭉쳐야 되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통일도 되고 그러지 않겠냐. 네가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거 싸워서 그 뭔 짓거리냐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체 자기들도 살려면은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 동포는 러시아 편 들고 우크라이나 편은 우크라이나 편 들고 안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가 남북 상호의 이해를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경제 교류의 가교 역할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가 인적 교류 중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북한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 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뭐 미국 국적, 러시아 국적, 중국 국적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친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기 때문에 이런 역할, 그 다음에 문화 교류 역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마지막 정리를 한국 헌법에 전문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독립, 민주, 평화, 통일 이 3대 정신이 명확하게 천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재외 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독립하고도 관계가 있고 민주 통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동포들은 민주하고도 관계가 있고. 왜 그러냐면 한국이 민주화 과정 때 미주 동포들이 상당히 백업을 이렇게 많이 해준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너무 우습게 알았는데 요즘에 베트남이 하고 있는 이 뱀부 외교, 대남 외교 여기 보면은 미국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한국어도 친하고 다 친해요. 그 말은 다른 말을 배우면 자주적이다 그 말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구한테 의존을 하는 거 그것은 지 것이 안 되더라. 지가 노력해서 쟁취를 얻는 것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너무가 해준 건 아무리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가 이거 대신 해준 거 그것은 지 것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한국은 그러면 무슨 외교 해야 되냐? 소나무 외교. 소나무를 한번 찾아봤더니 독야청천 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독야청천. 절제, 지조. 이것이 바로 소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고 그리고 한국에 소나무가 너무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외교처럼 여기저기 붙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네, 한마디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제외 한인들의 역할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이제 그 제외 한인들이 나서면은 그 남과 북 사이의 어떤 그런 긴장 또는 이제 지금의 어떤 대결 그런 갈등을 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53쪽에 이 2023년에 동학민족통일회와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가 출범하면서 14개 위원회 250인이 넘는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해가지고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14개 위원회가 지금 그 제외 한인들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그 시대의 주인으로서 그 뜻을 모으면은 뭐 얼마든지 그런 분단의 장벽, 그런 외세의 어떤 우리가 그 예전에 얘기할 때 뭐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우리 스스로를 비하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대한민국 소나무 외교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돌고래가 돼가지고 그 고래떼 사이에서 어떤 주체적으로 자기 주장과 권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동학의 어떤 한울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을 그 뜻을 모아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션도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